북한 사회의 돌연변이라고 느껴지는 돈주,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돈주가 됐어요. 뇌물의 시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를 진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얼마, 내가 병원 진료를 조금 땡기고 싶다 하면 병원 관계자한테 얼마.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경제난이 오면서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의 수수료를 줘야겠어요. 내 돈 찾는데. 북한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을 돈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좀 의아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북한 경제를 이 돈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돈주가 북한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 경제의 현 상황은 도대체 어떤데 이런 부자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자,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북한 경제가 돈주의 등장 이전 이후로 나뉠 정도로 돈주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주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북한에서 어떠한 하락상을 하는지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계속 돈주 하는데 일단 돈주의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의 주인이다. 아, 돈의 주인. 예, 그런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돈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계획 경제가 작동할 때는 국가에서 배급을 줬기 때문에 돈의 의미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없죠. 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면서 내가 돈이 없으면 시장에서 물자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각을 하고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잘 사는 사람은 부를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아, 빈부격차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주창하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평등이에요. 근데 평등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주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양시 같은 경우는 50만에서 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돈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10만에서 한 20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돈주라고 하고 또 시골에 가면 5천 달러 정도도 사실은 돈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크지만 북한의 노동자 임금이 비하면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주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의 돈은 이 가치가 상당히 낮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돈주들이 가진 자산과 또 북한 일반 주민들이 가진 자산 그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날까요? 100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억 원 정도 되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한 월 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북한 근로자의 급여가 우리나라 그 근로자의 급여의 한 3,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거는 뭐 솔직히 가족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평생 동안 이 돈은 모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못하죠. 보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북한 돈주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 느껴지네요. 야, 그렇죠. 이게 돈 얘기 계속하니까 돈주들 얘기하면서 실제 북한 돈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오늘 조현성 연구위원님께서 북한 돈을 실제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이 돈이 2009년 그 화폐 개혁 이전의 화폐예요. 만져도 될까요? 그럼요. 만지실래요? 혹시 동전이 있습니까? 동전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하나만. 만져보시겠어요? 예. 이거 가볍다 이거. 근데 보통 저희는 화폐에 뭐 신사임당도 있고 이 선생님도 있고 있는데 무조건 그냥 김일성. 똑같아요. 5,000원이든 1,000원이든 색깔만 다르고 뒤에 있는 그림이. 숫자를 보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연세만 달라지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북한 돈을 보다 보면 최고액권이 5,000원짜리예요. 이게 5,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최고액권인데 북한의 공식적인 환율로 하면 대략 50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거든요. 근데 시장에 가면 1달러도 안 됩니다. 1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시세로 한 8,200원 정도 되니까 이 북한에서 최고액권을 가지고 가도 1달러를 바꿀 수가 없고 최고였던데. 그렇죠. 예. 그래서 쌀 1kg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물건 어떻게 사요?
탈북자분들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네. 북한 돈은 주로 이렇게 부식물, 채소나 이런 걸 살 때 식품 같은 거를 살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잔돈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고요. 비싼 재화를 사고 팔고 할 때는 달러 하나, 위 하나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US 달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 예. 더 세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그 계란 한 알에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가지고 계란 두 알 정도, 두 알. 예, 두 알 정도 살 수가 벌써. 있겠죠.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거스름 돈으로 예. 쓰는군요, 오히려. 박사님, 그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잖아요. 근데 개인이 돈을 소유하는 게 맞나요? 북한의 헌법에 이제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소유의 이제 그 항목들이 있어요. 어떤 게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북한 사람은 일단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법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인건비, 예,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엔 예를 들어서 국제 경기를 할 때, 그런 국제 대회에 나와서 이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렇게 가면 그걸 보고 추가적 혜택이라 해요. 나라에서 주는 추가적 혜택이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동차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집을 준다든가. 이럴 때 이런 것은 내 거예요. 내 거. 개인 소유. 야, 인센티브 세네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다음엔 또 뭐냐면 지금은 시장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장마당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에서 그걸 보고 합법적인 활동이라 그래요. 경제활동이라 해요. 근데 장마당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 텃밭도 해야 되고 텃밭에다 뭐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가축도 길러야 되고 이런 것. 거기에 대한 돈도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도 당연히 소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합법적으로 번 돈보다 불법으로 번 돈이 더 많단 말이죠. 개인이 은행에다 돈을 적금하고자 할 때 그때 그 돈의 출처를 따지지 말아라. 어디서 만약에 따지게 되면 누구나 다 주머니에다 여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 게 법에다가 적시할 정도로 개인 소유도 인정해 준다. 암묵적으로 또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 운영에 필요한 어떤 금융권의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봤는데 네. 북한 상위 1% 정말 부자들이 평해튼이라는 네. 곳에 살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맨해튼 물가가 제일 비싼데 하고 뭐 평양 합친 말인데 그 평해튼 엘리트 정말 계시는지 그거 어떻게 사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지방의 부자 돈주들은 평양에 원정 서핑을 가요. 일주일 동안 서핑 쫙 하고 사격장에 가 사격하고 승마불학부에 승마 타고 그 뭐 워터파크에 가고 엄청 즐기다가 내려와요. 평양의 돈주들은 단둥에 나가서 원정 서핑을 해가지고 들어와요. 서핑. 예. 그 정도로 돈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평양의 진짜 고급 주택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돈만 많으면 지금은 시장에서 아파트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거래라기보다도 사용권이 거래가 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돈만 있으면 진짜 큰 걸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 200달러씩 소비하면서 카라오케 가서 노래 부르고 음식점에 이탈리아 음식점 가서 피자 먹고 파스타 먹고 이탈리아 음식점 북한에 정말 예 피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마어마하네요.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하루에 수백 달러 소비하면 부자예요. 예. 네, 그거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일단 예전에 김정은이 백화점을 시찰을 하는데 배경 화면에 한국 화장품, 고급 화장품이랑 그리고 뭐 샷백 뭐 이런 명품들이 나와가지고 저게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라는 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성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북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북한 내 1%를 위한 그 최고급 백화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로 거래가 되고 일반인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못 위화감이 사죠. 되겠죠. 못 사죠. 비싸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평양 만경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예식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 패키지, 최고급 결혼 패키지가 한 7,0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좀 비싸네요. 7,000불이면 얼마예요? 북한에서 7,000불이면 굉장한 돈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9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910만 원이 예식장 비용만 910만 원, 패키지 비용만 910만 원이라는 뜻이고 따로 하면 평양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헬리콥터 투어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난의 행군 때만큼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듣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북한 사회의 돌연변이라고 느껴지는 돈주.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박사님 궁금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반입니다. 1984년도에 북한이 이제 합병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북한의 기업들하고 합병해서 외자를 유치해서 좀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대도시에 이제 외화상점을 설립을 하기 시작을 했죠. 달러가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다 달러를 파니까요. 가격 자체가 달러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요 한전을 하는 한전상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돈주였다가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니 누구나 다 주머니 돈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주머니 돈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집안 재산 다 내다 팔아도 이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야 되죠. 요때 요 또 한전상들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하고 또 한전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돈주가 된 거예요. 빌려줬어요. 더 큰 돈주가 된 스스로 거죠. 많이 챙겨야 하니까. 그렇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말 그 북한이 막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하는 그 혼란한 와중에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약간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엄청난 기회가 됐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또 대북 제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지도 않았었고, 일본과의 교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북한의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중고차,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차, 뭐 그리고 송이버섯, 뭐 북한의 뭐 수산물 이런 것들을 일본, 중국이랑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평했던 라이프 스타일, 맨해튼 플러스 평양 합친 그런 부자들만의 누리는 부가 많잖아요. 그럼 돈벌이 방법이 완전 확대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있어요? 처음에는 북한의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러다가 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커지게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돈주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돈주가 됐어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장사. 소매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도매상이 준 것을 내가 시장에 앉아서 정말 말단 소비자한테 내가 팔아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매상. 도매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그 도매도 뭐 이게 자금자금하게 도매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차판장사라고 했습니다. 차판. 네. 자동차로 움직인다. 기차 빵통으로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규모가 커야 된다. 규모가 크죠. 대규모로. 예, 대규모로 움직이는 그런 도매상들이었는데 그래서 설탕, 식용유 안 들어온 게 없어요. 자동차 10대, 20대를 쫙 갖다 세웁니다. 5톤짜리 트럭을. 그러면서 그 5톤짜리 트럭에 실어서 이거는 한경북도로, 이거는 평안남도로, 이거는 자강도로 자기가 다 배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또 중간 도매상이 이거를 넘겨받아서 다 뿌리는 거죠. 그러니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장사라 하더라도 밀수. 중국하고 국경 지역에서 밀수를 하는 거죠. 동이라는 동, 구리 싹 다 뜯어가지고 중국에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단동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넘어온 동 때문에 전기선을 다시 깔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적인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었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있는 갖가지 것들을 중국에 넘기고 그리고 거기서 받아오는 밀가루, 쌀, 공산품을 가지고 와서 북한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장사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보통 이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군부대 명의 외화벌이 회사, 외화벌이 사업소 명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가 워낙 통제 사회이고 우리나라의 뭐 국정원이나 그 경찰 같은 북한에서는 뭐 안전원이나 보안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통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군부대 명의를 가지면 그 사람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뭐
뭐 919 부대 외화벌이 사업소 약간 이런 명칭들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소속이니까 오히려 그러면 안전하다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죠. 아, 장마당 세대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 장마당이 없다는 건 이제는 상상할 수 없고 저희도 관련 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시장 경제는 사실 이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인 거잖아요. 돈주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80년대에 등장했던 그 돈주 사금융이죠. 이제는 금융업을 통해서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죠. 처음에 시작한 것은 90년대에는 이제 고리대만 했습니다. 고리대금. 네, 고리대. 이자가 어느 정도? 그때 당시 월 20%. 우와, 높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네요. 단타로 빌려주지 이게 장기로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 자체가 내가 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탕 딱 하고 자기 그 돈 가지고 다시 돌리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돈을 안 갚는 사람 참 많았죠. 안 갚기보다도 못 갚은 거죠. 갚죠. 장사를 하려고 하다가 망하니까 장사 경험이 없으니까요. 찾으러 와요? 못 갚으면. 오죠. 돈 내 하는데 그건 집 재산 가져가는데 이 사람 마지막엔 집까지 다 팔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뚱뚱마기 생활, 이 땅을 파고 진짜 토굴 생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이들이 또 하는 것이 이제 고리대에다가 플러스 투자까지 하는 거죠. 그때는 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 다 돈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2010년대 들어가서는 그 투자에 더해서 예금도 받아요. 이제. 아니, 결제까지 북한에 하고. 은행이 없어요? 왜 돈주랑 거래하는 거죠? 은행이 있죠. 북한도 국가니까 은행이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운행 체계하고 많이 다릅니다. 북한이 일단 한국은행과 같은 조선중앙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북한은 무역은행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무역 결제를 해주는 무역은행이 따로 있고요. 또 대외결제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사회하고 어떤 A 회사하고 다른 나라하고 기업을 운영하든지 간에 그랬을 때 결제할 수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개인이 그 아니요.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개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하병은행인데요. 하병은행도 기업만은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게 중앙은행입니다. 아, 있긴 있구나. 중앙은행이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데 예금은 되지만 대출은 안 됩니다. 많이들 쓰세요? 거래를 안 하죠. 예금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친인척이 있다든가 일본에 친인척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해외에서 송금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금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경제난이 오면서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찾아요? 예,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상점을 통해서 주민들이 물건을 사가야지 현금이 다시 돌아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은행에 현금이 고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돈을 찾으려면 20%의 수수료를 줘야 됐어요. 내 돈 찾는데. 사기네, 사기. 예. 우리대공업자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거 안 막히죠, 그럼. 네. 근데 그것도 은행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은행 거래를 해준 은행원한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은행원은 그 20%를 자기가 갖고 해서 찾아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다음부터는 은행을 불신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하죠. 은행원한테 주는 건 뇌물을 주는 거죠? 그 뇌물이죠. 수수료를. 뭐 은행이 뇌물 받아요? 네. 돈줄들만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민낯입니다. 찾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은행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못 믿겠네요. 현실입니다, 근데. 그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북한 당국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어요. 그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주민들 저금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왜 증가하고 있지? 보니까 강제적인 인민반 저금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인민반 저금이 여기서 뭐냐면 25세대에서 30세대가 한 개 인민반인데 그 인민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장이 강제적으로 한 가구당 얼마씩 저금을 하세요. 해가지고 받아내는 거죠. 그런 강제적인 저금이 계속해서 은행에
입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입금이 된 금액을 북한 주민들이 찾아가냐? 안 찾아간다는 거죠. 사람들도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도 이미 가치가 다 상실된 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찾으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을 수도 없는 개모임 느낌으로 은행을. 예. 그래서 이렇게 탈북자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분들 인식이 뭐냐면 북한에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축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국가의 돈을 뺏긴다라는 뺏긴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돈주들이 버는 방식을 두 가지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장사와 그리고 금융입니다. 무역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북한은 원래 무역이라는 것은 무역회사, 딱 정해진 무역회사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면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다 무역을 해라 라고 열어줬습니다. 그러니 개인들도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무역을 하는데, 수입, 수출을 하는데. 사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역을 하려면 먼저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을 할 때는 그 북한에서는 그 외화 원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석탄도 원천이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뭐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봐라. 이게 다 원천이 돼요. 자연 자원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천들이 있는데 제가 살던 고장에는 소해바다가 있다 보니까 조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개살을 계속 수출을 하라는 거, 말려서 건조개를. 그러면 조개살이 원천이 되는데 무역회사는 무역 일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개살 4kg에 밀가루 5kg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공짜로 개인한테서 이 조개살을 사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줘야 되니까, 교환을 해야 되니까.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교환을 하는데 5kg를 밀가루를 줘라 그러는데 준 사람은 이 돈은 어찌 알겠습니까? 조개를 잡는 사람 모른단 말이죠. 5kg에서 3kg는 떼먹고 2kg만 주는 거예요. 2kg만. 3kg는 자기 주머니에 꿀꺽 가는 거죠. 그건 시장에 내다 팔고 그게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무역 일꾼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다음에 또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면 달러가 들어왔는데 실제 현금으로 거래하다 보면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실제 누군가 쫓아다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일꾼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10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하면 5만 달러만 내놓고 5만 달러를 꿀꺽 해도 되죠. 그만큼 이들이 돈을 많이 착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주가 됐습니다. 예, 북한 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적인 무역이랑 비공식 무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식 무역 같은 경우에는 무역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무역 그 외화 원천을 이렇게 바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구조인 거고, 비공식 무역 같은 경우에는 변강 무역이라고 합니다. 주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지방 도시들에서 그 지역 특산물 같은 것을 이렇게 세관이나 아니면은 밀무역을 통해서 서로 거래를 하고 중국에서 그에 대응하는 뭐 외화나 뭐 밀가루나 쌀이나 뭐 공산품을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인 거죠. 변강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약간 새끼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약간 사업의 일부를 양도를 하거나 뭐 넘겨주는 방식으로 뭐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무역은 결국엔 외화벌이가 다 되니까 돈주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업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게 서비스업입니다. 사업을 하는 게 서비스업인데 어떤 서비스업이냐면 사실 북한 사람들이 모욕을 한다는 게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지만 북한은 모욕을 한 달에 한 번 하나? 거의 못해요. 물을 계속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요걸 딱 개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목욕탕을 사업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옷가게를 하는 사람, 신발 수리하는 사람, 미용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죠. 근데 여기까지는 또 좋아요. 근데 이 서비스업은 국가가 편의봉사관리소라고 있어요. 여기다 등록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내가 운영을 하지만 거기다가 뭐 부가세 같은 걸 세금을 내고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등록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계획 경제이지만 언젠가 정말 시장 경제로 전환했을 때 교육을 안 줘도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상당한 사업 분야가 돼 있다. 근데 제조업 같은 거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이라 해야 뭐 의류, 신발, 아코디언 뭐 이 정도이지 다른 것들은 거의 제조업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 분들이 투자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한 탈북자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이 빵 공장에 투자를 하셨대요. 빵 공장에. 예, 빵 공장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자그마한 식품 공장 같은 형식인데 빵 공장에 투자를 하시고 500불 들여가지고 상표 등록도 하고 그리고 자재 설비들도 따로 놓고 그리고 뭐 인력 같은 경우도 충원을 하고 해가지고 빵을 생산을 하는데 이 빵이 굉장히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도소매 상인들이 다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빵을 이렇게 받아가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는데 수익이 엄청난가 봐요. 맛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투자를 하셨던 탈북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씩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5%면 단위로만 쳐도 1년에 180%거든요. 15% 배당을 누가 줍니까? 아주 높은 편이네요. 어우, 엄청나죠. 이게 또 굉장히 안전한 투자인 게 눈앞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빵이 판매되는 그 현금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투자인데 수익은 1년에 180%다. 안 할 이유가 없는 투자인 거죠. 근데 이런 투자가 북한에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지금 자행되는 이 모든 것들이 지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것이 모든 주민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이고 또 북한이 각종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버티고 심지어 핵감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돈주들이 지하의 세계에서 계속 이런 경제 활동을 하면서 버텨나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인민들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배를 굶주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또 누군가가 그만큼 돈을 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10%짜리 고금리 대부다라고 하면 단위로만 쳐도 1년에 120%거든요. 돈주에게는 120%의 수익이지만 그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120%나 되는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인 거고 이게 북한이 어쩌면 대북 제재나 외부 세계의 압박을 견디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주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돈주의 얘기를 장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부동산 거래도 한다고요?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냥 우리가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주택이 소유권은 없습니다. 딱 사용권만 갖고 있고 주택은 산림지법에도 다 나와 있죠. 나라가 모든 근로자인데 주택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한다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또 주느냐? 결혼해야지만 됩니다. 그것도. 딱 결혼을 하면 남편이 다니는 직장, 회사에서 주는 거죠.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주냐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나라에서부터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지운 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다 공급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면서 기업에다 돈을 줘야 그 돈이 돌아서 집을 짓겠는데 기업에다 줄 건설 자금도 없으니까 토지만 좀 해서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라 라고 하니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 돈주들은 그 주택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돈을 불려서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번 돈주가 많은 것이죠.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어쩌면 평양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여명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돈주들이 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공이 2016년 3월이거든요. 근데 완공이 2017년 4월에 됐어요. 불과 1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빠르네요. 예, 북한이 과연 이 돈을 어디서 구했겠냐? 결국 돈주들의 돈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당국은 인허가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어떠면 정부 정책을 실행을 하는 부분이고
돈주는 자기의 돈과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생관계가 굉장히 북한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돈주들이 북한 경제 전반에 힘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권을 차지하기까지는 북한 권력자의 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경제난이 오니 모든 게 다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도 예물이 어느 정도 통용을 했지만 이때는 더 많은 예물이 또 통용이 되는 것이죠. 왜? 장사를 하는 사람. 지금 앞에서 쭉 말씀드린 그 모든 장사 행위는 합법은 아닙니다. 비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또 권력을 등에 업어야 되는 것이죠. 보위부, 여기 만 국정원, 또 여기 경찰 이런 사람들을 끼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뇌물을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형 돈주들 같은 경우는 남들처럼 정말 땀 흘리고 고생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직위를 활용해 가지고 네. 앉아서 돈을 버는 정말 뭐 주민들이 볼 때는 괘씸하죠. 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상조를 해야 되니까 상생을 해야 되니 이런 현상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뭘 할 때 뇌물의 시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직장을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얼마, 누구에게 얼마, 그리고 내가 학교를 진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얼마, 내가 병원 진료를 조금 땡기고 싶다 하면 병원 관계자한테 얼마. 그러니까 이게 이 북한의 어떤 불법 비법에 대한 시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암묵적으로 다 서로 안에. 예,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그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월급으로만 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공식이 공식을 지금 약간 압도하고 있는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태네요. 예,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네, 이 아무리 돈주들이 권력과 유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돈주들의 부가 확대되면 뭔가 분명히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재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돈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국은 한쪽으로는 활용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가끔 압박을 하기도 하죠. 통제. 큰 대규모 건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들을 후원을 하게 하는 거죠. 기부를 하게 해서 뭐 건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이들이 지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때리는 거죠. 확 때려버리면 꿈틀하죠. 그러면 다음에 이만큼 내 하면 더 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양강도 해산에서 검거 선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돈주네 집에 불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있는 돈을 다 해서 달러니 뭐니 다 해소를 하고 10명을 잡아다가 취소를 하고 그중에선 그래도 이제처럼 열심히 뇌물을 준 두 사람은 풀려나고 나머지는 그냥 잡혀간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은 주기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또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게끔 때로는 활용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순환이네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권력자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권력자들과의 돈주들과의 유착 관계는 너무 일반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당국이 돈주를 어떻게 보냐라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국 같은 경우에는 돈주에게 상보를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정책 사업을 하는데 니들이 돈을 하면 그래 표창도 줄게. 그리고 뭐 영웅칭호도 줄게. 왜냐하면 이게 표창이나 영웅칭호 같은 경우에는 돈주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처벌을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은 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돈주를 압박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돈주들이 투자를 줄이고 돈을 안 쓰고 뒤로 빼돌리고 한다라고 하면 북한의 물류가 멈출 것이고 뭐 상품이 제대로 안 들 것이고 이는 북한 사회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 부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도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주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시범으로 만약 돈주를 길들이게 한다라고 하면 10명의 돈주 중에서 한 명만 가지고 굉장히 본보기로. 세게 때릴 수 있는 거죠. 일본 예.
북한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돈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 경제는 어떻게 변할지, 그것이 돈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일단 돈주가 미치는 영향은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돈주가 이제 말씀하신 거죠. 유동성, 돈을 풀어주기 때문에 뭐 거리대 금리를 하든 뭐를 하든 돈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경제를 돌리고 장마당을 돌리고 또 국가 경제를 돌리고 법에서 개인들이 돈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요. 그게 돌아가니까 시장에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장마당에 앉아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도매 안 돼서 이게 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팔고 있으니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확보가 되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부정적인 영향은 이런 게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게 돈을 빌릴 때 꼭 담보가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담보를 받은 사람이 혹시 장사를 크게 하려다가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집까지 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집이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고 이 사람은 그대는 진짜 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사가 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정말 지하 경제에서 여론을 조성을 시켜요. 돈을 주면서 다 여론을 조성시키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반정부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영향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의 입장에서도 많이 조심을 하는 게 그래서 돈주도 함부로 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하 경제, 공경제를 모두 움직이는 것은 이들이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돈주가 북한이라는 사회, 북한이라는 체제의 근간을 충분히 뒤흔들 수도 있을 그런 존재나 개념인 것 같은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요. 북한 경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김영희 박사님, 그리고 떠오르는 샛별 조현성 연구위원님과 함께 북한의 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